이제 여러분들과 선운동량과 선운동량 보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선운동량을 정의를 하고 선운동량 보전 법칙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운동량 보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운동 현상들을 쭉 관찰을 하다 보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물체가 분리되는 현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충돌 문제에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운동량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전 법칙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엄청나게 위력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운동량 보전 법칙을 왜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뉴턴의 개념대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뉴턴의 이 법칙을 일반화시켜서 운동량으로 힘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거예요. 그리고 선운동량 보전 법칙을 다시 벡터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재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는 선운동량 보전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번 주제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들이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운동량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냐면 모든 것들은 다 뉴턴의 이 법칙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먼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보죠. 자, 그러면 F=ma라고 하는 식은 워낙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F=m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니까 일단 그냥 두고 그리고 나서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량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텀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mv로 꼴로 이렇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뉴턴이 여기에서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이 안쪽에 있는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을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고 운동량은 교를 일반적으로 P로 써요. 그래서 P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곱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량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운동량을 정의를 하면은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와서 우산을 이렇게 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늘에서 쇠구슬이 떨어져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도 비는 그냥 우산을 펴서 쓰거나 또는 이렇게 맞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쇠구슬이 떨어진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우리가 속도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할 때 속도를 알게 되면은 상당히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속력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속력에는 벡터의 성분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로 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하늘에서 비가 오던 물방울이 떨어지던 아니면 쇠구슬이 떨어지는 그런 예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테고 거기에 두 현상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빗방울하고 또 하나 쇠구슬의 차이점은 두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달랐어요? 어떤 게 달라요? 맞아요.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물체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과 속도의 구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을 약간 새롭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꿨을 수가 있냐면, 운동량에서 mv를 질량이나 속도를 곱한 값을 P라고 하는 운동량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다시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힘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을 이용을 해서 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를, 이거를 뉴턴의 이 법칙을 일반화시켰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M과 A로 이렇게 썼을 때는 그거보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량으로 쓰게 되면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논할 때 속도에 대한 변화량도 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질량에 대한 변화량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F equal MA보다 일반화시킨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로 약간 개념 자체를 벡터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번도 하나 사고 실험을 하죠. 여기에 있는 모델인 건데,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물체가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두 물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그러면 질량체이기 때문에 서로 틀림없이 인력으로 끌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소프트볼은 테니스 공을 끌어당기려고 할 테고, 테니스 공 기준으로 보면은 소프트볼을 끌어당기려고 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힘이 여기 1, 2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1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물체가 여기는 질량 M이 여기는 M2,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힘을 우리가 여기 F의 1, 2로 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기준을 여기 M2 입장으로 잡게 되면은 M2가 M1을 당기는 힘을, 바로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F의 2, 1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물체는 충돌을 한 후에 끌어당기게 되면은 두 물체가 다가와서 충돌한 후에 그 뒤에 이 두 물체가 한 성체라고 한다면 어딘가로 튀어나가겠죠? 그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런 문제를 논할 때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또 하나 뉴턴의 3법칙을 이용해서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두 물체끼리의 상호작용력이에요. 자, 그러면 뉴턴의 3법칙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3법칙, 제3법칙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힘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썼을 때 1이 2를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틀림없이 2도 1한테 힘을 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뉴턴의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뉴턴의 3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음 현상을 재해석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을 옆으로 넘길 거예요. 이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 2가 이렇게 될 테고, 기호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테고, 그리고 이쪽은 2, 1이 될 테고, 물론 힘은 벡터예요. 그리고 이쪽은 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0일지는 몰라도 지금 저 0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지금 이 개는 고리개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고리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을 때 오로지 이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 관계인 거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도 두 물체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이렇게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실제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논리전개를 하면 되겠어요? 옆에서 방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원래대로 쓴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그냥 전개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질량이 원인 물체인 거니까 이게 질량이 원인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은 속도가 이렇게 첫 번째 물체 속도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여기 두 번째 물체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M2가 될 테고, 여기는 DT에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번엔 두 번째 물체의 속도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는 한 다음에 0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써요? 여기는 M1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써준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넣고 쓰고 나서 같은 항이 있어요. 어떤 항이 있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DT분의 D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항이니까 여기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M1에 이쪽은 V1이 있을 테고 이쪽은 M2에 V2 꼴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구립되기 때문에 구전되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 있는 이 값들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벡터로 눈해왔기 때문에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적인 정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MV라고 하는 거를 아까 운동량으로 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운동량도 벡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운동량은 벡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 스칼라고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에 이렇게 우리가 벡터적인 표현법도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운동량에 대한 크기로서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아봤고, 자, 그리고 이게 운동량에서 선이라고 하는 리너라고 하는 개념이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물체가 단지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이때는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병진 운동일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회전 운동일 때 각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을 이해를 하면은 물체 운동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운동량 회전 운동 쪽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꼭 한번 숙지들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량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위를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은 킬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질량은 킬로그램인 거고, 그리고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는 미터 퍼 초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SI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를 차원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 대한 차원이니까 우리가 대문자 M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스몰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미터예요. 길이에 대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L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초니까 시간에 대한 차원으로 이렇게 써주면 SI 단위와 그리고 또 하나 차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구리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리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제가 뭐라고 가정을 했었냐면 두 물체는 진공 상황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구리계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리계라고 하는 자체는 오로지 두 물체 사이의 관계만을 논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공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물체는 바깥에 있는 많은 공기 분자와도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기 분자의 충돌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오로지 두 물체 사이의 관계만을 논하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구리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리계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논해야 되는데, 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이 하나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 실험이냐면, 자, 이제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 실험실에서 커다란 우주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대에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틀림없이 우주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일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실험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조그마한 우주선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이탈해서 이동해 나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우주선은 본체는 도대체 얼마만큼 속도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해갔죠? 문제 조건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 우주선이, 빨간 색깔 우주선이 이탈을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우주선은 틀림없이 속도와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우주선도 영향을 받아서 작용 반작용 때문에 틀림없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될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탄 우주선의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문제예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뉴턴의 이 법칙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이 문제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 법칙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나왔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은 운동학적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학적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게 하는 것을 알면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초기 조건 등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학적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뜻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 같아요. 그렇잖아요? 두 물체가 단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갔을 때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해보려는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눈에 봤지만 뉴턴의 이 법칙으로도 해결 못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도 해결 못하고, 또 하나 운동학적 방정식으로도 해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꼴이 다음과 같아요. 두근을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은 다음과 같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두근을 중심으로 충돌 전의 운동량과 그리고 또 하나 충돌 후에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바로 요 뜻인 거예요. 요 식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력적으로 쓰여요. 여기에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두근을 중심으로 충돌 후에 운동량과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두 물체 사이의 관계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관계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두근을 중심으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P1을 여기 큰 우주선이라고 한다면, 본체 우주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P2는 조그만 우주선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돌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꾸로 말하면 분리되기 전인 거예요. 이렇게 충돌해서 합쳐지는 거나 합쳐졌던 물체가 분리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기술하는 거고, 이쪽은 분리된 후예요. 분리된 후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서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분해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에 따라서 초기치와 물체에 따라서 나중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이용을 해서 좀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제시했던 문제를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결들을 한번 해봐요. 질량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임의값으로 정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도대체 어느 때 어떻게 쓰이고 이게 정말로 위력적으로 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눈에 봤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저하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뉴턴의 이 법칙을 여기 있는 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에 대한 일반화된 식이에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왜 그러냐면, 여기 F = MA일 때는 MA로 이렇게 있을 때는 또보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질량과 속도 사이의 관계가 여기 운동량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에 대한 변화도 눈할 수가 있지만 질량에 대한 변화도 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일반화된 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초기 정의를 한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두 물체가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적용반작용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고 운동량에 대한 일반적인 해를 이렇게 벡터꼴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이렇게 알아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공부를 한 거죠. 왜냐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힘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운동학적 방정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F=ma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으실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제시했던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실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